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앞두고 허술한 속임에 넘어갈 뻔했다가 파혼을 한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결혼이란 문턱 가까이까지 가서 인생이란 걸 좀 더 깊게 배웠어요. 사람이 돈에 대해 악랄하고 추잡해지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살면서 이런 건 드라마나 기사에서만 일어나는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최악의 인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럴 거라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높아지는 바람에 앞으로 제가 좋은 사람마저 경계하다가 놓쳐버리게 될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누구나 조심하며 대인을 만날 필요가 있지만 조심한다고 옳게 보는 눈마저 가려버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을 사연으로 올리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 문제를 바라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끝마칠 때쯤엔 제 분별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위해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인연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크게 마음이 있어서 만남을 시작했다기보단 각자 생각하는 개념이 비슷해서 자연스레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산 관리에 진심인 편이지만 예비 신랑 쪽도 돈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대상이 돈만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돈을 모으는 개념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친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예비 신랑은 7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갔고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도 남녀 관계의 로망은 딱히 갖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우선적인 기준이 사랑이어야 하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는 듯하여 결혼을 마음먹은 게 더 컸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1년 정도 만났다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30년을 넘게 제가 모르는 환경에서 모르게 자라온 상대방을 다 알기엔 1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 제가 지금보다 어렸으니 생각도 그만큼 어렸기에 일어난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혼의 결심을 먹었을 때부턴 서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비전 없는 사랑에만 치우쳐서 앞날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게 결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라 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겨우 6개월밖에 못 간다고 결국 남은 인생은 그저 길을 같이 걸어갈 동료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먼 길을 저 나름대로 잘 내다보고 신랑감을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예비 신랑이 실속만 챙기는 모습을 볼 때면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14살 어린 남동생 있다고 했지? 혹시 걔 대학 가면 우리가 돈 대줘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 개인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돼서 우리한테 애라도 생기면? 결혼하면 개인 돈이 왜 없어? 우리 공동생활비 통장 만들기로 했잖아. 그 밖에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당연히 내 동생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냐? 지금은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때 돼서 사정이 달라지면 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개인적으로 돈을 쓰다 보면 부부 공동자금에 손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각서라도 쓰는 게 어때? 불안하면 쓰던가. 근데 그럴 리 없으니까 자기나 회식 좀 줄여. 사람 좋아하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잃는 게 돈인 거 몰라? 인맥도 자산이라는 거 아는데 결혼하면 나가는 돈 많아질 테니까 적당히 관리 좀 해. 예비 신랑이 제 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가 무슨 의도로 묻는 건지 알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여자의 감정인가 봐요. 실속 챙기는 거 좋고 저도 경제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믿음직스러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족에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니 이 남자가 저를 여자로는 전혀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비신랑 태도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외동이라서 형제 쪽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빌려줄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집에만 돈이 들어가면 더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 그대로 14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때까지 남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건강에 무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해서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수입이랑 여건에는 차질이 생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게 집에다가 생활비를 대주더라도 저는 따로 모은 돈이 4억 5천 정도 있었어요. 나가는 돈만 있던 게 아니라 제 나름 목돈을 만들 정도의 수익은 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신랑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라서 각자 수익은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어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았는데 정작 외동인 예비신랑은 시부모가 노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랑 동갑에 직장 연차도 더 높으면서 겨우 2억 8천 정도를 모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모은 것 자체는 당연히 대단하다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인 거 알아요. 요즘처럼 물가 높은 마당에 주식이나 투자도 안 하고서 2억 넘게 모으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이렇게 저는 예비신랑 여건을 이해해 주려 노력하는데 예비신랑은 유독 제 가족에게 나가는 돈을 벌써부터 우리 부부 돈이라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니까 저도 서운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비신랑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내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어디 말로만 표출해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고민은 예비신랑한테서 약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보인다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나가는 돈이 많아도 정말 알뜰하게 관리하는 편이었는데 예비신랑은 수익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모이는 돈이 적었어요. 예비신랑이란 사람은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예비신랑이 제 가족에게 돈 들어가는 걸 한마디씩 시비 걸 때면 저도 예비신랑의 인맥에 대해서 한 번씩 태클을 걸어줬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 성격상 남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서 인맥까지는 자기 역량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두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목돈에 연연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은다는 것이 쌓이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으는 상대방의 마인드를 책임감과 연관지어서 보거든요. 저랑 예비신랑 둘 다 비전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야 착실하게 모으면 금방 쌓이는 것이니 액수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정말 다 좋은데 사람 만나는 곳에선 돈을 아끼지 않는 예비신랑의 마인드가 우리 관계에 대해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경 쓰였던 겁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우리 가족이 예비신랑한테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인맥 아닌가요? 정작 예비 처가한테는 말만 가족이라고 하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돈을 발할 수 있으니 더 확실하게 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발언이 한 번씩 저를 화나게 했어요. 처가댁은 노후 대비 어떻게 할 거야? 두 분 다 집에서 쉬고 계신다면서. 나중에 뭐 우리한테 손 벌리거나 얹혀 살겠다는 둥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서운하게 해야 돼?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거라서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는데 자기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려우면 내 도움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형편 어려워졌다는데 내 할 바 아니라고 하면 괜찮겠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나 빼면 엄마 아빠 이렇게 둘뿐인데 자기 집은 자기 빼고 세 식구잖아. 게다가 자기 동생은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고 당연히 장인 장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우리 집보단 크잖아. 이 정도는 가족으로서 걱정할 수 있는 거야.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제 부모님 형편에 대해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쪽은 부모님이 번화가에 건물 하나를 사들여서 병원 시설에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로 챙겨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효심이었고 도리라고 생각해서 용돈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예비신랑한테 별말 안 했던 건 집에 빚이 있지 않은 이상 부모님 형편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해봤자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결혼할 것도 아니라서 부모님의 재력은 제 결혼과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계속 저희 부모님이 백수라서 하도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거 그냥 우리 부모님 건물주라고 상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어. 사실 내 동생도 부모님이 등록금 대줄 수 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동생 등록금만큼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건물주? 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어? 자기 진짜 대단한 집 딸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에 살면서 티를 안 낼 수가 있지? 나 같으면 건물주 부모님 뒀다고 자랑 엄청 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이런 건 겸손이 아니야. 자랑할 건 자랑하면서 결혼 상대가 나를 깔보지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 예비신랑이 활짝 웃는 걸 처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예비신랑은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을 궁금해했어요. 저녁 먹으면서 묻는 대로 다 답을 해줬더니 자기가 부잣집 사위라도 된 것 마냥 들떠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하면서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때문에 저희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돈독해질 수밖에 없도록 예비신랑이 제게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정작 예비신랑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비 시부모 노후 준비는 제가 아는 내막과는 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원래 예비신랑은 예비 시부모가 노후 준비 다 된 상태라서 둘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둘 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라서 당시 퇴직을 하고 소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연금이 얼마 안 돼서 그것만으로는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신랑이 한 번씩 기념일만 되면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용돈만 있으면 굳이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않을 거라고 뒤늦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신랑이 예비 시부모 노후에 대해 엄청 대단한 자산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아예 예비 시부모에게 터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마다 용돈을 주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예비신랑이 돈을 보내줘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계속 돈을 줘야 한다는 거네?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 각자 가족한테는 새 가족 생겼다는 이유로 확실히 선 긋기로 했잖아.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건 내가 딱히 간섭 안 할게.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우리 부모님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처가 쪽은 부자잖아. 이러면 한쪽이 무조건 치우치게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도 좀 그럴걸? 친정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시댁은 손가락 빨고 있다고 생각해봐. 쪽팔리지 않겠어? 자기 웃긴다. 우리 부모님이 백수인 줄 알 때는 기를 쓰고 손에 안 보려고 하더니 까고 보니까 자기 쪽 형편이 안 좋아서 손을 벌리시겠다? 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그런 게 쪽팔릴 문제야? 자기는 우리 부모님 백수라고 했을 때 쪽팔렸나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처가를 그렇게 생각하겠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좀 팍팍했다는 거 인정할게. 솔직히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 맞아.
그래서 손해보는 거 더 무서워했던 거야. 나도 너희 집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일부러 자존심 세웠던 거야. 예비 신랑은 그제야 자기의 진심을 실토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죽은 채로 사과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예비 신랑 기를 죽이고 고개 숙이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예비 신랑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순간 저까지 남을 짓누르며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했던 것 같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 사이의 고비였다면 고비라고 할 수 있었겠네요. 저희는 서로 경제관 차이에 대해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한 뒤에야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비 신랑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 신랑과는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비 신랑이 돈 문제로 저한테 꼬리를 내렸으니 계산적인 행동을 심하게 하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에게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는 아까워하지 않겠구나 확신을 했죠. 오히려 그렇게 예비 신랑의 밑바닥까지 속 시원하게 터놓으니까 사실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려고 날짜를 잡은 뒤 저 나름 신경 써서 한우 세트를 준비했어요. 예비 신랑이랑 의논 안 하고 준비했던 거라 예비 신랑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긴장하는 제게 보나마나 자기 부모님이 저를 100점짜리 며느리라고 생각할 거라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그게 예비 신랑이 제게 주는 위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부모는 진짜로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솔직히 버선발로 뛰어올 정도로 좋아해 줄지는 몰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미움을 받는 것보단 100만 배 나은 대접이 아닙니까? 저는 그 뒤로 안심하면서 내숭 없이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편하게 나누다 보니까 예비 신랑이 생각보다 저에 대해 많은 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미리 언질을 했다길래 저는 그저 제 성격이나 됨됨이, 직업이랑 나이 정도만 말해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제력까지 아주 세세하게 알려놨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형편까지도요. 불쾌했다기보단 예비 신랑이랑 돈 때문에 잠깐 갈등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 효자라서 가족한테는 돈을 안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 좀 예민했어요. 아마 아가씨 처지를 잘 모르고 서운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아가씨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해요. 그럼요. 이미 얘기 끝난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사소하게 오간 다툼인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데 이미지가 깎였겠어요. 이미지가 깎이긴 왜 깎여요? 얘기 들어보니까 참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던데. 나는 오히려 아들을 나무랐다니까요. 요즘 애들 돈 개념이 해퍼서 자기한테 투자하기 바쁘지 누가 부모한테 손 안 벌리려고 결혼자금 미리 모아서 4억을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을 과하게 깎아내리면서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저를 위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냥 제 편을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치 제 환심을 사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예비 시부모와 첫 만남이기도 했고 첫 만남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환심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저 착각이라고만 봤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부모는 제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치 안 부려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좋아해 주시니 그걸로 점수는 괜찮게 땄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한다면 시집살이는 크게 당하지 않겠구나 함부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예비 시댁을 찾을 때면 예비 시부모에게 일찍부터 며느리 노릇을 잘했어요. 이미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고 있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다면서 딸이 있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무뚝뚝한 아들만 있다 보니까 며느리를 너무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딸이 생긴 것 같아 정감이 간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고도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런 애교 많은 예비 시모에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댁과 친해지면 저 또한 생활이 편할 테니까 예비 시모의 이런 친근함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딸이랑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라고 내가 같이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예비 시모와 개인적으로 데이트 날을 잡았어요. 예비 시모한테 뭐 하고 싶었냐고 물었는데 막상 하고 싶은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었대요. 저더러 그냥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 있으면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제가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짰습니다. 원래는 주말마다 예비신랑과 꼭 만남을 가졌는데 한날은 일부러 예비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예비시모와 단둘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 만날 때보다 더 신경 써서 그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비시모를 만나서 대형 카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요. 희한하게 예비시모가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거나 높은 건물들만 쳐다보길래 혹시 재미가 없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노는 건데 재미없을 리가 있겠니? 그냥 바깥 나들이 안 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긴 게 신기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네. 어쩜 건물들이 이렇게 다 화려하다니? 이런 것들도 다 주인이 있겠지? 건물주들은 돈 못 벌어도 참 배부르겠다, 야. 알고 보니 예비 시모는 지나다니면서도 저랑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을 하면서도 내내 건물만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의도가 뭔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 다음 말을 뒤잇는 순간 제가 생각해오던 예비 시모란 사람과 그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소영아, 사돈 쪽도 건물주라고 했지? 병원 시설에 임대 주고 있다면서 바깥 사돈 건물도 여기에 이런 것들처럼 큼직큼직하니? 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야? 사돈 어른들은 좋은 곳에서 두 발 뻗고 자겠구나. 너무 부럽다. 아, 저도 자세한 건 굳이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도 건물 있는 거랑 사는 건 별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연식 6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걸요. 물론 압구정에서 값비싼 아파트이고 80평에 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집 건물 얘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예비 시모가 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어디 사는 게 뭐가 중요하니? 사돈이 그렇게 알뜰하니까 너도 그 장점을 쏙 빼닮았나 보구나. 사돈이 자식 하나도 너무 잘 키우셨어. 어떻게 노후 대비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해놨대? 나도 생각이 좀 트인 사람이었으면 건물 하나 사놨을 텐데. 혹시 사돈 건물이 어떤 건지 나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 아차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랑 놀고 싶어 했던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건물이 궁금해서였다는 걸 크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와 시간을 보내는 내내 건물만 쳐다보기 바빴고 제가 알아서 저희 부모님 건물 앞으로 데려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도 못했던 건지 예비 시모가 불편하면 굳이 안 그래도 된다며 한 발자국 양보하더군요. 못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예비 시모한테 구경시켜드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부모님의 건물까지 가는 내내
저는 예비 시모가 던지는 말에 전부 떨떠름하게 답했어요. 애교 많다고만 생각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무력에 눈이 먼 사람 같아서 정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건물 앞에서 예비 시모는 더욱더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실을 듣기만 했을 때보다 직접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비 시모는 건물 앞에서 박수를 짝짝 치면서 진짜 높고 크다고 병원 시설이 몇 군데 들어있는지, 건물 주면 병원에서도 지인 할인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건물에 자리 하나 나면 자기 가게 하나 들여주면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예비 시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건물이라서 개인적인 장사는 안 되고 건물주는 병원 관계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같은 거 없다고. 그냥 건물을 갖고만 있는 거고 월세만 받는 거라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몇 개 대답은 얼추 사실이기도 해요. 건물주한테 병원 할인이 왜 들어가겠어요?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아닌 생판 남이 무슨 권리로 할인을 요구하나요? 어쩌면 건물에 자리 하나쯤은 아빠가 선의를 베풀어 한 자리 내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짜는 안 되죠. 저희 부모님도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예비 시모가 바라는 건 지금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겠다는 심산인 거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혐오하고요. 그런데 그 싫은 짓을 예비 시모가 그날따라 주야장천 해대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모가 묻는 것마다 제가 부정적인 대답을 늘어놓았더니 곧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쳤는지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이 건물이 본인 재산이길 했나요? 아님 누가 재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이라도 했나요? 아니죠. 그저 그쪽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당최 예비 시모가 실망할 게 뭐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예비 시모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제가 건물주 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비 시모가 제게 애정을 주었을까요? 돈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제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예비 신랑한테 확신 있게 따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고민했었습니다. 겨우 돈 욕심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이 돈에 예민하기도 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고 게으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왠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예비 시댁과 부딪힐 것 같은 날이 꼭 올 거란 확신이 계속 들었어요. 예비 신랑과도 돈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예비 신랑도 저를 환대했고 배포도 넓어졌고요. 묘하게 예비 신랑 모습이 예비 시모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속 고민하던 문제는 얼마 안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 예비 신랑이랑 같이 차를 타고 펜션을 놀러 가고 있었는데요. 잠시 쉴 겸 휴게소에 들렀어요. 예비 신랑이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차에 휴대폰을 놓고 갔었죠. 그 타이밍에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2번 연속 전화가 오길래 한번 받아봤더니 예비 시모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네 아빠가 돈을 준비 못했어. 일단 소영이 살살 구슬려서 소영이 돈으로 결혼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머리 좀 굴려보면 안 되겠니? 건물주 딸인데 그 정도는 껌이잖아.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저는 각자 모은 돈을 반반씩 합쳐서 결혼자금으로 될 예정이었던지라 서로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무슨 돈을 왜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해 못했고 또 그게 왜 우리 결혼이랑 연관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엄청 급박해 보이는 예비 시모 태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정체를 숨긴 채 내용을 더 엿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수화기 안에서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 이름을 몇 번 부르더니 혼자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입을 가만두질 못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인간이 글쎄 2억에다 빚까지 내서 웬 공유 오피스텔 하나를 매매해버렸지 뭐니.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투자했다는데 벌써 석 달이나 됐다더라. 근데 그게 또 망조라서 벌써 적자래. 나더러 겨우 있는 8천까지 달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은 이랬어요. 예비 신랑이 모았다는 돈 2억 8천은 사실 없는 돈인데다가 예비 시부모가 어떻게든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비 시부가 몰래 빼돌려서 더 불리고자 친구 사업에 투자를 해버렸고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싸웠지만 결국 8천만 원까지 예비 시부한테 빼앗긴 상태라고 했어요. 애초에 예비 신랑은 그런 돈을 모은 적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 시부모가 대출을 받아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아들 뒤치다꺼리를 부모 둘이서 나름대로 해결해 놓은 거죠. 그 모든 게 건물주 딸인 저를 붙잡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소영이가 모은 돈이 4억 5천은 된다고 했지? 결혼식은 최대한 소규모로 하고 그 돈으로 혼수랑 예물까지 하는 식으로 잘 좀 해결해봐라. 절대 남자라고 더해가는 그런 거 없다는 것도 똑부러지게 말해놓고 최대한 잘해서 불쌍하게 보여봐. 혹시 공짜로 결혼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남자 나이 30 초반과 여자 나이 30 초반은 확연히 다른 거라는 예비 시모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에 그런 직업이면 더 젊고 건강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인데 저는 나이도 있고 출산 준비까지 하면 이미 노산으로 시작할 테니까 남자 쪽에서 손해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늙은 여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내 입장에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결혼 자금을 더 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 앞에선 알랑방귀 뀌면서 어떻게든 제 환심을 사 실체를 숨기기 바쁘더니 제 뒤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이런 사기 작당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웃기잖아요. 당연히 겨우 빙산의 일각을 확인한 셈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순간에 이미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이유에 확신을 가해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듣다 보니 예비 신랑이 계산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집에 손해보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던 과거들도 머릿속을 스쳐가더군요. 그렇게 피해보긴 싫어하면서 어쩜 남의 돈은 그리도 쉽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 이미 내년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계약금도 예비 신랑이 바빠서 그 돈으로 제가 먼저 예약을 해 놓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신랑 바쁘다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 식장 예약마저도 예비 시모가 시켜서 일부러 제 돈만 쓰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아, 왜 말이 없어? 답답해 죽겠네. 지금은 우리가 급한 상황이니까 소연이 돈밖엔 답이 없다고 알아들었어? 일단 결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걔가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오면 돈은 안 갚아도 돼. 식구끼리 무슨 돈을 빌리고 갔겠니? 그 부분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영이 도망 못 가게 단단히 잡아라. 네, 어머님. 잘 새겨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사기 결혼 당할 뻔했는데 손해보기 전에 싹을 자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님께서 오두방정 떨면서 해주신 경고는 거지 새끼한테 잘 전해놓을게요. 그동안 제 시간 빼앗긴 건 좀 억울하지만 저 놓쳐주셔서 감사드려요. 수아기야는 아주 잠잠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식겁했나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신랑 폰이 잠겨 있어서 녹음 파일을 전송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그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예비 신랑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껄껄 웃으면서 자기는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 아니라고 스스로 아주 깨끗한 남자라며 흔쾌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게 통화 녹음을 쉽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전송이 완료된 후로는 폰을 돌려주고 겉옷을 챙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자기 가족 먹여 살릴 물주인지 몰랐네. 그동안 부모랑 머리 맞대고 우리 집 등골 빼먹을 작당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 입에 모터 달린 줄 알았잖아. 지금은 건물주 딸 놓치게 생겨서 난리가 났던데 얼른 통화해보지 그래?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뭐야, 내 전화 받은 거야?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받아? 엄마가 뭐라던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든 그거 다 엄마 망상이야. 어머님이 내 돈 떼먹고 안 갚을 궁리하고 있던데? 망상도 어쩜 그런 빈대 같은 망상을 한다니? 돈 때문에 아들이 젊은 나이에 나처럼 늙은 여자 만나서 억울하신 것 같더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더 엿같지 않겠어? 경제력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나서 내 돈 다 털릴 뻔했잖아. 얼른 엄마랑 통화하라니까? 우리 지금 파혼하는 거야. 저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곤 결혼식장 예약한 것이 생각나 문을 닫기 전에 정산을 해줬어요.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 뚜껑을 열고는 그대로 예비신랑 차 시트에다 커피를 쏟아줬습니다. 너 때문에 날리게 된 식장 위약금 있잖아. 이걸로 퉁치자. 앞으로는 돈 착실하게 모아서 어린 여자 만나. 멍청한 여자를 꼬셔야 될 거야. 그래야 순순히 돈 내주지 않겠어?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더니 예비신랑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군요. 저를 당장 붙잡긴 해야겠는데 차를 두고 갈 순 없고 차 시트는 망가져서 화가 나는데 나와 파혼해버렸으니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고 혼자 많이 복잡해 보이길래 그냥 작별 인사하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휴게소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예비 신랑이 이 와중에 자기 차가 먼저라고 생각을 한 것도 대단했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어 휴게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뒤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고는 대신 녹음 파일을 보내줬어요. 예비 신랑한테 네 엄마가 한 소리 직접 들어보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합의하에 파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했던 거랑 결혼 인사드렸던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준비했던 것이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잇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끈질긴 거머리 집안을 만났었나 봐요. 요가를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날 요가 학원을 가던 중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웬 아줌마가 부모님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르며 찾는다길래 서둘러 쫓아갔더니 세상에나 그 아줌마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 탓이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좀 데려가줘요. 절대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건물주 딸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우리 애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잘못 없으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 사돈. 나도 사정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자기 아드님 아깝다고 우리 딸 돈 빼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받아달라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인 게 눈에 보이는데 누가 아끼는 자식을 그런 집에 보낸답니까? 이미 우리 딸이 그쪽 아들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남의 직장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큰소리 치고 있는 부모님께 급하게 다가갔더니 그 여자가 저를 받고 그때부턴 저를 붙잡으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 시부가 투자했던 친구 사업이 그 짧은 기간에 폭삭 망했더라고요. 적자만 생기고 수익은 세 발의 피도 안 된 수준이래요. 친구 사업은 결국 부도를 맞았고 친구 혼자 빚더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예비 시부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대요. 그래서 사채에 손 벌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면 내가 차차 갚을게.
돈만 먼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했던 통화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나이 먹고 헛소리 짓거린 거야. 내가 너처럼 귀한 딸내미를 어떻게 등쳐먹겠어. 네 돈 떼먹을 생각 없었다. 다 갚을 테니까 제발 돈 좀 빌려주라. 아니, 결혼만 좀 해줘. 지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추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딱 봐도 문제 있는 집에 누가 희생정신으로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은 어린데 건물주 딸인 아가씨들도 많아요. 딴 건물 전전하면서 멍청한 아가씨들 한번 찾아보던가요. 저는 똑똑해서 더는 그 집에 기회 주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하필 성형외과가 많았던 우리 건물 주위에는 유독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예비 시모를 찍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걸 뒤늦게 깨달았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정말 급하긴 했는지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드님 직장 좋으시잖아요. 대출 몇 개 땡겨 받으세요. 결혼시켜서 차차 갚을 생각 마시고 은행이랑 부지런히 얘기를 해봐요. 혹시 알아요? 은행원 아가씨 중에서 건물주 딸이 있을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거지 아들 장가 보낼 텐데요. 그만하고 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영업 방해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아예 퍼질러 앉으면서 자기 팔자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팔리든지 말든지 포기를 해버렸나 봐요. 저는 할 수 없이 예비 신랑한테 문자를 넣었고 사진을 찍어서 당장 데려가라고 했어요. 1시간 내로 안 오면 경찰에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불같이 달려와서 자기 엄마 끌고 사라졌어요. 그게 예비 신랑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저더러 참 냄새 오래가는 똥 밟았다고 고개를 내젓습니다. 그러고는 결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런 똥은 다신 묻혀오지 말라고 혀를 끌끌 차기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은 제게 겨우 똥처럼 더러운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리가 맞으면 부부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판단이 오만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결혼 대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귈 때도 인품을 유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악연을 끊어낼 수 있어 나름 현명했지 않나요?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생 선배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절한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셔요.